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게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 드립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2부에서는 실제로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는 곳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문을 열어봤거든요. 대학생 10명, 대졸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요즘의 세태인데 두 분은 전공을 살리셨는지 궁금하네요. 대표님은요? 제가 전공을 살렸다면 국회 같은 데 있겠죠. 정치학이라서.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전공을 살린 것보다는 적성을 살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보다는 적성을 적성. 살리셨고. 네. 그렇군요.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전공을 다행히도 살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이 뭐셨는데요? 네, 저는 교육학이었고 아. 이제 대학원 때는 측정이나 평가 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딱 지금 뭐 문제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전공 살려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을 살린 케이스거든요. 네. 저도 언론정보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3명이 있는데 2명은 전공을 살렸고 네. 1명은 전공을 안 살렸고 뭔가 통계와 네. 저희도 좀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돌아가서 네.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해라. 네.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라. 대표님께는 반대로. 그러면은 그것도 좀 좋아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뭐 그런 경험을 저는 학창시절에 좀 했어요. 네. 뭐 국회에서 뭐 인턴 생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음. 그거보다는 저는 회사 생활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적성에 따라서 예. 그렇군요. 연구원님은요. 돌아가서 네, 그거 말고 교육 말고 좀 전공과는 상관없지만 이걸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제안이 온다면 저는 단호하게 안 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단호하게 네.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이제 10,000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이 그 10,000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포기한다?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10,000시간의 법칙, 그동안 들인 노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 그런데 현실과 타협하면서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적성에 따라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경험자니까 아실 겁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네. 직무 적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그러면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적성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적성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에 따른 준비가 수월할 것 같은데 뭐 지금 교육학 쪽에 이제 연구원님 하셨지만 네. 지금 사실 인문 사회계통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복수 전공하거든요. 그렇죠. 90% 이상을. 이제 그거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네. 저 역시도 사실 정치학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후에 뭐 회사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학교 다시 다녔어요. 경영학을 다시 전공하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든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또 직무 적성을 쌓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NCS 취업.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 NCS 취업은 특히나 전공이나 직무 능력이 참 중요한데 NCS 공고문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석할 공고문 어떤 기관의 공고문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 그렇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네. 뭔가 이 기관의 이름 안에 기관에서 하는 일이 다 있네요. 네. 공정거래 조정하는 예. 일, 그렇죠? 예. 공정거래를 예.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은 그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에 그 좀 잘못됐을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경우는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중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제소 전에 사전에 당사자끼리 어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끔 중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주되게 하는 일은 분쟁이 생겼을 때 네. 그걸 좀 조정하는 일.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관의 이름에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네. 있듯이 분쟁 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 밖에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밖에도 있지만 일단 소송을 가게 되면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송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심란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효율화시킴으로써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분쟁이 아무래도 불필요하게 길어질 네. 경우에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또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오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 NCS 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채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으로 보시죠. 자, 접수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월 8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고 1월 22일 오후 6시가 마감입니다. 일단은 임박한 상황이고요. 모집 분야는 연구 분야에서 1명, 일반직 5급에서 2명, 일반직 6급 2명 이렇게 총 5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고요. 일단 일반직 5급 그리고 6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급하고 6급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인사 정책 사항으로 5급과 6급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근데 저희가 그 이번에 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 특성을 보자면 일반직 5급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반직 6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대졸 수준으로 지금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5급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6급은 일반 취업 준비생들도 준비 지원이 가능한데 6급도 보니까요. 학력 연령에는 별다른 제한이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적에 유난히 좀 제한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익도 800점이고요. 기준이 뭐 토플 IBT 91점, 탭스 637점. 제가 볼 때는 꽤 높은 네. 커트라인이거든요. 영어가 네. 업무하는데 좀 중요한가요? 왜 이렇게 많이 보죠? 글쎄요, 직무기술서상에는 외국어를 쓰는 그 내용들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외국어 능력을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갖춰야 될 능력으로 그리고 실제로 직업기초 능력 항목에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항목에 따라서 좀 비중 있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상에도 예. 넣어놓고 있는데 일단 예. 그걸 점수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 설명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위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공정거래조정원처럼 분쟁 조정 업무에 대한 직무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NCS 체계의 대중소 세분류가 다 분쟁 조정으로 돼 있고요. 그렇군요. 기관 주요 업무에서도 이제 분쟁 조정 업무라는 게 이제 맨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에서도 이제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 수행 내용에서도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거의 직무 수행 내용 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네. 그리고 지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쟁 조정을 잘 하려면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경영, 행정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한 6가지가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 능력서부터 의사 표현 능력, 법규 해석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좀 특이한 게 멀티태스킹 능력인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쟁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멀티태스킹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는 이제 아무래도 공정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그 공정거래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청렴하고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네. 직업기초 능력도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 같아요. 그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 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직업기초 능력도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가. 예.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은 저희가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하는 업무를 대부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유의점은 요 직무기술서에 나온 내용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전체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끝에 그럼요. 보면은 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 조정 업무가 하나의 업무, 자기 지원자가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의 업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지 이게 본인이 들어가서 해야 될 전체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자면 공정거래에 대한 지식
경제, 경영 지식, 행정 관련 지식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많은 기관들의 직무기술서를 살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동안에 살펴봤던 직무기술서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묻고 있어요. 요구를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 지식 그리고 행정 관련된 지식, 특히나 분쟁 조정에 관련된 뭐 법률 사항이라든가 기타 판례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 내용은 방법 없습니다. 네. 그냥 관련된 전공 부문 서적들, 네, 방법이 이런 부분들, 없어요? 네, 이런 그 책들을 좀 구하셔가지고 네. 전공자면 확실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전공에 관련된 서적들을 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편법이나 요령은 통하지 않고요.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보시는 게 답이다. 연구원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기술과 태도여서요. 이 부분을 한번 또 볼 텐데 다른 분야보다 일단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는 게 분쟁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사소통과 또 문제 해결 능력 네.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런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지원자가 저희가 경험이라는 거를 항상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죠. 그 경험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죠. 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NCS 채용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가장 중요한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 11개 문항의 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11개 문항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11개 문항이면 근데 연구원님 인간적으로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 것 심하죠. 같아요. 그렇죠? 네. 심하죠? 네, 너무 심하죠. 그렇죠. 네. 이 11개 문항이면요. 제가 진행하면서 보통 많이 나온 이 항목 수가 한 6개? 그렇죠. 7개? 네. 그럼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아, 네. 이거 쓰다 지칠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네.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허수 지원자를 막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각 기관들이 지원서를 받을 때, 네. 정말 우리 기관에 대한 충성도 혹은 뭐 열정이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뭐 지원서 내용을 상당히 어렵게 구성을 한다든가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항목들을 많이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쓰는지 이걸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그 11개 문항 어떻게 11개를 만들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의 그 입사지원서 홈페이지인데요. 네. 첫 번째 문항 쭉 나와 있네요. 네. 그 문항이 기네요. 길어요. 네. 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자네요. 첫 번째는. 네. 네. 뭐 공정한 세상에 대한 정의, 그동안 살아온 뭐 생활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꿈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네. 네. 뭐 책에 대한 내용, 그동안 읽었던 책을 기술하십시오라는 내용도 있고 취미, 특기, 그리고 지원자에게 요구된 능력 및 기술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안에 우리 기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해서 총 11개 문항이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어쨌든 10년 후긴 하지만 상상을 해보면서 포부 네, 중심으로 그렇죠. 마무리를 하는데 깁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글자 수도 사실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문항은 천자고 대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0자나 700자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문항 그래요. 들어가고 싶으니까. 사실 취업 준비생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갑과 을로 보자면 을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쓰는데 인사팀 분들이 이걸 다 읽는 것도 사실은 또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읽을까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서의 내용들을 면접을 위한 참고 자료로 쓰는 경우에는 이걸 다 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해서 읽어서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이 내용을 다 읽죠.
그렇죠. 네. 11개 문항 뭐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평가 포인트가 있다면 이 11개 문항 보니까 뭐 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금은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본인이 겪었던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대한 경험을 또 쓰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분쟁에 대해서 포인트가 확실히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평가자라고 하면 네. 수준이라는 게 있죠. 본인이 수준. 해왔던 경험에 대한 수준.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집에서의 어떤 분쟁을 가지고 잘 해결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그 뭐 분쟁을 해결한 뭐 수준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더 큰 수준도 있을 거고 한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작은 어떤 수준보다는 좀 수준을 좀 넓혀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물론 갈등이 그쵸.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분쟁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넓은 사회. 예. 그렇죠. 그리고 공적인 일로 좀 예. 관련됐던 일들에서 분쟁이 있었던 경험이면 좀 더 어떨까 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이 11개 문항 중에서 배점을 가장 높게 주고 싶다. 만약에 평가자이시라면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이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좀 높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11개의 문항 중에서 네. 여기 있는 5번 문항을 좀 체크를 하고 싶어요. 내용이 뭐죠? 네, 보시면 지원자의 최근 5년간의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네. 문항이네요. 성공과 실패.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기관에서 지원자의 지원을 받을 때 이 지원자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차별화된 노력을 했는지 이것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그게 이제 녹아 들어간 문항이 5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5번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공과 실패. 또 연구원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만큼 인사 담당자분들도 이 문항에 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의를 해주시고요.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3번 문항. 3번. 예. 내용이 뭐였죠? 문제 해결 관련된 문항이고요. 네. 살아오면서 경험한 갈등이나 음.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제 해결. 네. 네. 그러니까 분쟁 조정이 포인트니까 예. 문제 해결을 정말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렇죠. 이게 예, 중요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사실 서류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소설. 보통 이렇게 11개 문항을 묻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좀 항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기업들의 문제도, 기관들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1개를 쓰라고 하면 그동안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설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 또 그렇죠.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그 진위를 또 가려야 되잖아요. 읽는 네, 입장에서는. 네. 가리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에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되는데 네. 저희가 면접에서 보통 스타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상황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심층 질문을 지원자한테 해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이제 거짓으로 대답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다 있으시니까 최대한 진솔하게 네. 진실되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원님 방법이 있으세요? 이거 진실이구나. 이건 좀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사실 이제 지원서 서류 종이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혹은 진실이다 네.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어렵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차적인 어떤 면접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또는 이제 특정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 서류를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하죠. 네.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할 어떤 근거 자료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허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 전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삼았었는데 오늘 문제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어떤 문제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복합 능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한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네, 딱 들어맞는 그러네요. 문항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그 합쳐진 문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2주 연속입니다. 자, 첫 번째는 특히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딱 이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그렇죠.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인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인가요? 네.
문제가 좀 독특해요. 네. 일단 저희가 여기 360도 진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저희는 다면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귀하는 모 전자회사의 인사지원 부서에 근무한다. 최근 전사적으로 팀장 리더십에 대한 360도 진단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귀하의 팀장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팀장이 앞으로 팀 운영에서 기본을 중시하겠다며 아래와 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 다음 중 팀장이 얘기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팀장이 얘기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최고의 관계이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아는 눈치의 미덕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찾으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360도 진단이라는 걸 사실 네. 이 문제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네네. 이거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역량 평가 또는 성과 평가를 할 때 네. 단순하게 이렇게 그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구체적인 어떤 고가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그 당사자를 놓고 360도라는 게 상사, 동료, 부하를 360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 예, 사람들을 360도. 인간들. 네, 인간들 360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다면 평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사한테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사실 안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동료한테만도 아니고 360도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 간의 평가가 어떨지 이거 굉장히 살 떨리는 평가 같은데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렇죠. 것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팀장님들 반응이 보통 어때요? 민망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인정을 안 하시죠. 네, 이 평가 질문이 잘못됐어라고 인정을 보통 안 하세요. 네, 그런 경우가 뭐 거의 100에 한 9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도 이런 경우 좀 있죠. 보셨어요? 예, 예. 근데 다면 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예. 다면 평가는 좋게 나오는데 네. 이제 좀 나쁘게 나오면 이제 주변이 또 이제 다면이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뭐 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되는데 예 주로 이제 더 엄격해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좀 곤란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치의 미덕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를 명심해라. 뭐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답이 뭔가요? 풀어볼까요? 네, 답은 이제 3번인데요. 네. 이 팀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희 과거에 무슨 광고 멘트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정. 네. 그렇죠. 이런 그 센스가 아니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서라도 확인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비즈니스 현장에선 눈치 없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정확히 물어야 한다. 이제 이 핵심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성, 정확히 물어야 된다. 네. 마음과 마음으로 그냥 통하겠지가 아니라 물어봐야 된다. 모르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걸 강조한 것 같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난도가 좀 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오답이 많아요? 어때요? 오답률이 상당히 낮죠. 그렇죠. 네, 정답률이 높고요. 네. 네,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눈치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합쳐졌다고 네. 하셨죠. 네. 이 문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문제인가요? 네. 보여주세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네. 이게 주차장 상황이에요. 주차장 상황인데 A씨는 시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 수용 가능한 자동차와 시간을 계산하면 업무의 효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니까 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총 100대입니다. 100대고 아래 정보를 보니까 4분에 1대씩이 출차가 돼요. 자동차가 빠져나가는 거죠. 주차장에서. 그리고 3분에 2대씩이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문제를 보시면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5분인데 주차장에 차가 1대 나가고 2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주차장에는 총 78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럼 주차장에 100대의 차가 다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이런 문제네요. 네. 예,
일단 좀 웃을게요. 네. 네.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이거 쉽게 푸나요? 저만 어렵나요? 좀 어려운 것 이거요. 같은데. 네. 어렵죠. 그쵸? 어려워요. 네. 근데 또 요즘 친구들 이런 문제 엄청 숙달이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수험 서목 풀어 보시면서 아. 엄청 숙달이 돼 있어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닐까. 그렇군요. 네. 여기서 또 저는 요즘 친구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나요? 네. 자, 요거를 제가 풀기 위해서 네. 이런 표를 준비를 했어요. 앞서 나온 정보를 이 표로 구성을 한 건데요. 네. 시간대에 따라서 출차와 입차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네. 4분에 한 대씩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1로 표시를 그쵸. 했고 그리고 3분에 2대씩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2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시 5분 현재 78대가 주차장에 있어요, 차가. 자, 요걸 봤더니 12분이 되면 정확히 출차와 입차가 동일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12분 기준으로 봤더니 출차는 총 석 대가 되고 네. 들어오는 차량은 총 8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종합을 해보면 12분을 기준으로 네. 5대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래요. 12분이라는 거 사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네. 최소 공배수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거로 그게 하면 그렇죠. 4분마다 3분마다니까 네, 12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것만 다음부터가- 아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키이고요. 네. 그래서 12분을 기준으로 5대씩 늘어난다. 그래서 보시면 2시 5분 현재 78대니까 12분이 지난 2시 17분이 되면 83대가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시 53분이 되면 98대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0대가 되는 시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위에 표를 보니까 3분이 지나면 또 2대가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3분이 지난 2시 56분이 되면 총 100대의 차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 문제다 싶었는데 또 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또 쉽게 그렇죠. 풀립니다. 네. 공정거래조정원이면 아무래도 이 분쟁 상황이 네. 당연히 많을 텐데 분쟁 중에서도 뭐 현대사회에서 분쟁이라고 한다면 돈. 네.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 분쟁이 많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런 수리적인 능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수치에 기반한 숫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뭐 오해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뭐 숫자에 대한 센스, 어떤 산술 능력 분명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NCS 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전략을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공정거래조정원을 준비할 때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뭐 주요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문제 해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한 파악 그리고 예방인데 이 그 공정거래 조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분석적인 능력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연구원님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핵심 포인트를 뭐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평소 생활을 하시면서 그 규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분쟁을 곧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분쟁의 기저에 깔린 또 규정 혹은 법규, 법률이 되겠죠. 예, 그래서 평소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고민해보는 연습 혹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생기면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요. 또 규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요. 평소에 규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